운동은 약이다. Exercise is medicine 이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사람은 움직여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 명확히 증명되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대학교에서 30년간 스포츠과학과 소속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은퇴한 정일규 교수라고 합니다. 저의 전공은 운동생리학과 스포츠의학인데요. 제 주된 연구 분야는 당뇨병,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 그리고 암과 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제가 한동안은 서울 성도병원에서 운동처방센터장으로서 또 면역진료팀의 자문교수로서 암 환자분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운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너와 나의 은퇴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5060은 아무래도 노화가 이제 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신체적 기능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운동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의 방법에 대해서 평소에 운동을 많이 접해보지 않고 또 운동의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이제 걷는 것을 먼저 하죠. 저도 역시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걷기만을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걸으면 물론 어느 정도 신체적 기능이 회복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한 유익함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심폐순환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걷기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 근육을 키우기 위한 그런 운동이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그만한 시기가 되면 요즘은 뭐 젊은 층도 560이 아니더라도 젊은 층에서도 이런 근골계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골계 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현대인들의 책상에 앉아서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목이나 등의 통증, 어깨의 통증, 허리의 통증 상당히 이제 그런 문제를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기의 이제 코어 운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정렬, 신체의 정렬이 잘못된 것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운동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지 않죠. 사람마다 건강 상태도 틀리고 체력 수준도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운동하는 동기도 다 다르죠. 목적도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단지 이제 좀 더 건강 상태를 올리기 위해서 운동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의 상태로부터 좀 회복되기 위한 목적으로 운동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체중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동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체중이 적고 근육량도 적어서 제발 좀 이 체중 좀 늘리고 근육도 늘리고 싶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정서적인 해방감이나 긴장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본격적으로 경기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신체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별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건강 수준이나 체력 수준에 따라서 또 운동하는 목적에 따라서 운동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 처방은 핵심은 딱 두 가지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하나가 개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마다 신체적 상태나 건강 상태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개인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서 개별화시켜서 적당한 운동을 갖다가 행하는 것이 개별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운동 처방에서 중요한 핵심은 운동의 정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운동을 양적으로 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치 의사가 처방을 할 때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 질병에 대해서 약의 그 종류를 정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약
운동의 용량 또 용법 이런 것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한 형태로 운동 처방이라는 것도 그 사람에게 맞는 운동을 정량화시켜서 처방한다는 개념이 있고요. 이렇게 정량화시켜서 처방하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운동의 강도가 첫째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힘들게 운동을 하느냐, 그 사람의 체력, 건강 수준에 맞게 운동의 강도를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운동을 30분을 하느냐, 2시간을 하느냐, 이렇게 운동의 시간을 결정하는 게 또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운동의 빈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당 몇 회 운동을 하느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운동 처방에 있어서 정량화를 시키기 위한 3대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과연 내 몸에 이제 맞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 스스로의 주관적인 몸에서 말해주는 그런 증세를 잘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을 할 때 숨이 찬다든가 심장이 좀 빨리 뛴다든가 뭐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예를 들어서 그 운동을 했을 때 가슴에 여러 가지 통증을 느낀다든가 또 가슴이 빨리빨리 뛰는 그런 심계항진이라고 그러죠.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든가 또는 구역질이 나거나 현기증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단 운동을 중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운동의 강도를 낮추어서 낮은 단계부터 운동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지표는 운동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나한테 맞는 운동인가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운동 처방 검사를 통해서 나의 최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나의 최대 심박수라든가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든가 나의 최대 근력이 어느 수준인가 먼저 측정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나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전문적이 아니더라도 요즘 심박수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요즘 시계 형태로 웨어러블로 비교적 저렴하게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박수를 조금 이해하는 수준만 갖게 되면은 그 심박수 수준을 보면서 지금 하는 운동이 나한테 맞는지 이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심박수를 체크해 볼 때 이전에 보다 이 심박수 수준이 똑같이 운동을 해도 심박수 수준이 더 낮게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운동을 수행했을 때 내가 좀 더 쉽게 느끼고 또 똑같은 중량을 훨씬 더 많이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지표들을 여러분이 이제 활용하시면 이 운동이 나에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다 이제 전문적인 어떠한 진단을 원하신다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운동처방센터라든가 또 각급 보건소, 병원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클리닉 같은 곳에서 운동 처방을 받으셔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체크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걷기 운동이 잘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체, 특히 걷는 데 필요한 여러 하체 부위의 관절, 발목이라든가 또 무릎이라든가 또 고관절, 허리관절 이런 관절 부위에 문제가 장애가 있어서 이런 만성 퇴행성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계시다면은 꼭 그렇다고 해서 걷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질환이 급성 상태로 그런 염증이 진행형인 경우에 그리고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는 걷기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또 반대로 신체적으로 매우 이제 수준이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신 분들, 예를 들어서 심폐 능력도 좀 좋으시고 근육량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또 특별히 신체 기능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걷기만으로는 자신의 심폐 기능을 어느 수준 이상 향상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근육도 어느 수준 이상 걷기만으로 증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걷기가 적합하지 않다. 좀 더 다른 신체 기능이나 건강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걷기를 했을 때 빠른 속도로 속보를 한다든가 가볍게 조깅을 하거나 이랬을 때 특별히 뭐 신체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상태라면은 이런 분들은 좀 더 다른 형태의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기 활동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달리기라든가 그런 형태의 뭐 노젓기라든가 좀 더 활동 수준이 높은 걸 택해서 운동을 해야 심폐순환 기능이 더 향상될 수가 있겠고요. 뭐 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걷기만으로는 근력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근육에 자극을 주는 중량을 들거나 하는 그런 형태의 운동이 좀 더 건강에 유익한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많은 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소요소에 공원이나 또 산책하는 길, 또 천변 이런 곳에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기구 뭐 충분히 잘 활용하시면 또 여러 가지 유익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그런 운동 기구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어떠한 무리한 동작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비교적 안전성을 고려해서 그런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반면에 이제 그런 기구만으로 충분히 운동 자극을 줄 수 있다. 그런 운동 기구들은 나이 드시고 체력이 약하신 상태에서 그런 운동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개선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좀 상대적으로 젊고 또 신체 기능도 있으신 분들은 그런 기구들이 대부분은 어느 정도 그 안전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한 운동 자극을 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걷기를 통해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들은 일단 예를 들어서 하체 부위에 어떤 정형외과적인 손상을 가지고 있어서 걷지를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현재 여러 가지 수술 이유라든가 또 질병 상태 때문에 침상에 누워 계신 분이 회복의 단계에서 일어나 설 수 있다면은 그 다음 단계의 운동으로서 걷기는 적극적으로 추천해야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동안 우리의 그 심폐순환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근골계도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걷기 운동은 그런 가장 기본적인 신체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과정에서 매우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침상에 이렇게 누워있는 동안 여러 가지 인슐린 저항성이라던가 대사 기능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기능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첫 단추를 끼는 그런 운동으로서 걷기 운동은 매우 좋은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만 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저는 하루의 운동량의 목표를 이렇게 특정한 운동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유용한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1만 보를 뭐 적게 걷느냐 많이 걷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걷기에 있어서 신체 기능을 어느 수준 이상 높이기 위해서는 걷는 거리나 또는 걷는 시간보다는 운동의 강도 그러니까 걷는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1000보 걷는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좀 더 어느 신체적 수준 단계에 따라서 걷는 속도에 변화를 주고 또 달릴 수 있으면 달리고 뭐 이렇게 자기의 신체 수준에 맞추어서 운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일종의 걷기는 운동 강도가 너무 좀 낮으니까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 달리기는 우리가 달릴 때 우리 몸 전신이 공중에 한 번은 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걷기와 달리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걷는 것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신체가 지면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형태의 활동입니다. 달리기는 어느 한순간은 신체가 공중에 떠 있게 되는 그런 운동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걷기와 달리기가 같은 비슷한 형태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다른 운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달리기를 하면 에너지 소비량을 높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공중에 떠서 발을 한번 디딜 때 그때 우리 발목이나 무릎
이런 신체 관절 부위에 가해지는 충격량은 걷기보다 6배 정도, 3배 내지 6배 정도 높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상의 신체적인 위험성이 많이 따르게 되죠. 부상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되고요. 근데 슬로우 이제 조깅이라고 하는 것은 조깅은 매우 늦게 슬슬 조깅하는 것인데 그보다 더 낮은 형태로 신체의 무리를 최소화시키면서 운동하는 그런 운동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양간의 달리기와 이제 걷기 또 그 안에 조깅와의 사이에 타협점을 찾은 그런 형태의 운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슬로우 조깅은 조깅보다도 좀 더 속도를 늦춰서 또 발의 착지법도 발 뒤꿈치보다는 발볼을 먼저 착지한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발바닥 전면을 잘 활용해서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충격량을 좀 줄이면서 운동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 역시 신체적으로 걷기 다음에 충분히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슬로우 조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슬로우 조깅이 정말 무리가 없이 효과를 잘 보기 위해서는 그 슬로우 조깅하는 방법을 잘 숙지해서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거 역시도 공중에서 달리기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속도를 아주 느리고 착지법을 좀 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역시 달리기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릎에 역시 어떤 뭐 문제를 갖고 있다면 여전히 그런 분들한테는 무리가 될 수도 있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문제가 없다면은 그런 부상의 위험성을 상당히 낮추면서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60대에도 만들 수 있고 만들면 좋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운동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우리가 근육을 키우는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텐데요. 나이가 이제 50대, 60대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우리의 근육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장 호르몬이나 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죠. 이런 호르몬들은 이제 단백 동화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60대가 되면 사실 20대보다 절반 또는 3분의 1가량 굉장히 그 분비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가서 운동을 하면 상대적으로 근육을 만들기가 좀 더 어렵게 되죠. 두 번째는 우리 근육 세포 내에서 단백질 합성을 하는데 키 엔자임, 주 효소가 매우 중요한 효소가 mTOR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 mTOR의 활성도도 나이를 먹으면서 상당히 감소한다. 이런 것이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를 먹고서도 뭐 근육을 만들 수 있지만 훨씬 효과 면에서 떨어지게 되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근육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근세포의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는 위성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근세포 섬유막에 존재하는 세포인데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의 근섬유 안에 미세한 구조의 균열이 생기게 되면 그 균열을 복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근육이 좀 더 커지고 질적으로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이때 위성세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섬유 내에 균열이 있으면 근섬유막에 있는 위성세포가 손상된 부위로 가서 위성세포가 근세포 핵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점점 커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근세포 핵은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시작되는 장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육 세포에 세포 핵이 많을수록 근육을 더 키우는데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나이를 먹게 되면은 위성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그런 미세한 균열을 복구하는 과정이 더 어렵게 되죠. 그래서 나이를 먹게 되면은 근육의 재생 능력도 떨어지고 또 근육을 키우기도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 열심히 젊었을 때 운동을 해서 위성세포가 근세포핵으로 이렇게 전환되게 되면 근세포핵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게 되겠습니까? 수요가 늘어나는데 젊었을 때 운동해서 근육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는데 그 이후에 운동을 안 해가지고 근육이 다시 위축이 됐다고 얘기한다면은 뭐 운동을 자극을 안 받으면 근육은 이제 가소성이 높아서 다시 위축이 되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다시 근육이 위축이 되더라도 그 안에 근세포핵의 수요는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 운동의 경험이 없던 분보다 훨씬 근육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젊었을 때 근육 저축을 해두어라 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머슬 메모리, 근육의 기억작용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근육을 만드는, 근육을 기르는 그런 운동을 하시면은 더 노년에 들어가서도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력과 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육에 자극을 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육에 여러 가지 중량을 이용해서, 무게를 이용해서 자극을 주는 그런 형태의 운동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극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에는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프리 웨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덤벨이나 바벨, 또 아령 또는 탄성 밴드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근육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하면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피트니스 센터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운동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머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머신을 활용을 해서 근육에 자극을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머신을 활용한 운동을 먼저 하시는 게 더 필요합니다. 더 안전하고 또 쉽게 근육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프리웨이트는 좀 더 그 다음 단계에서, 중급 단계에서 여러 가지 중량을 이용해서 근육에 자극을 주는 방법을 익히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의 신체의 무게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특별한 기구나 또 장비가 없이 자기 신체의 무게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팔굽혀펴기, 푸시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턱걸이, 풀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턱걸이 같은 것도 자기 신체의 무게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크런치, 윗몸 일으키기도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기 신체 시트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자기 신체의 무게를 이용하는 것이고, 많이 스쿼트를 하죠. 스쿼트 같은 운동, 런지, 이런 운동도 자기 신체의 무게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것은 특별한 기구 없이 집에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널 포커스, 즉 내적 집중이 요즘 상당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근육을 사용을 해서 중량을 들었다 이렇게 근육에 자극을 주는 방법에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적 수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적 수축은 근육의 움직임 또 관절의 각도에는 변화가 없이 힘을 이렇게 주는 거죠. 힘을 이렇게 줘서 근육은 힘을 발휘하고 있죠. 이렇게 버티는 거, 철봉에 매달려서 버티는 형태, 플랭크 운동도 일종의 정적 수축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할 때 내가 시키려고 하는 목적하는 근육이 무엇인가 내가 머릿속으로 잘 인지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령을, 덤벨을 든다라고 했을 때 중량을 이렇게 올리는 이런 운동을 단축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팔 두갈래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이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을 발휘하면서 수축하는 운동이 단축성 수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량을 점점 이렇게 팔을 피면서 내려놓을 때는 이 근육이 길이가 늘어나죠. 늘어나지만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신장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힘을 발휘할 때도 매우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할 때 하시는 걸 보면 들을 때만 신경을 쓰고 내릴 때는 거의 신경 안 쓰고 힘을 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거보다는 단축성 수축에도 이 근육에 신경을 집중하지만 마음을 여기에 집중해서 운동하고, 내릴 때도 이 근육에 집중해서 서서히,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내리는 그러한 형태의 운동을 했을 때 근육에 더 큰 자극을 주고 근육을 키우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운동을 하시면 더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엄청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5, 60대가 될수록 근육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근육은 우리 몸을 이동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더 나이를 먹었을 때 장애 역치라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장애 역치는 자신의 근력이 떨어져서 자기 독립적인 생활, 혼자 외출도 하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화장실에도 가고 또 심지어는 뭐 식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근력의 형태를 장애 역치라고 합니다. 근육량이 적게 되면은 향후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이 장애 역치가 빨리 찾아오게 되죠. 그만큼 빨리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생활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근육은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밖에 건강상의 근육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혈당을 조절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몸에서 이 탄수화물,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인체의 기관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간이고 그 다음에 우리 뼈에 붙어 있는 골격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이 탄수화물, 즉 혈당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적은 사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그 하체 부위의 전체 근육의 약 60%, 65% 이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 또 종아리 근육, 이런 근육이 잘 발달돼 있어야만 그러한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근육은 여러 가지 치매를 예방한다든가 또 혈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근육은 상당히 좋은 작용을 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막 시작해서 처음에는 좀 힘들고 좀 통증을 느끼고 힘들더라도 계속 어느 정도 20분, 30분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런 통증이 사라지고 좀 더 이제 기분이 고양되고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상태가 되고 기분이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러너스 하이라고 합니다. 꼭 달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하든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현상은 우리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베타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과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타 엔도르핀은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진통작용을 하는 모르핀과 같다 해서 엔도르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엔도르핀이 분비되려면은 사실 자기의 최대 능력의 약 60% 이상 정도의 운동 강도로 그렇게 운동할 때 주로 이 엔도르핀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그 정도 수준으로 운동할 때 이 베타 엔도르핀이 분비됨으로써 운동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통증 현상도 가라앉혀주고 기분도 좋게 만들어주고 그런 현상의 한 원인으로서 베타 엔돌핀이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이제 웃어도 베타 엔돌핀이 분비된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하나의 가설로서 많이 이야기되어 왔는데 오래전부터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중반 이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베타 엔돌핀이 뇌에서 분비되는, 아주 극미량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웠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 기법들이 적용되면서 실제로 우리가 웃을 때 뇌에서 이 베타 엔돌핀이 분비되더라라는 것이 이제 확인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특히 막 아주 치열한 그 승부를 다투는 그런 형태의 운동조차도 얼굴 표정을 밝게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웃으면서 운동을 할 때 훨씬 더 그런 운동에 대한 내성, 운동의 어떤 어려움을, 힘듦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것이 경기력을 더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더라.
근데 일반적인 뭐 생활체육 운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즐겁게 그렇게 운동을 함으로써 그 베타 엔돌핀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좋은 정서적인 효과. 베타 엔돌핀은 특히 면역계와 관련해서도 많이 연구되는데요. 베타 엔돌핀은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를 활성도를 높여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우리가 운동할 때 웃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약 40% 정도는 불안이나 우울증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10시간 이상 자는 과다수면, 또 5시간 이하로 자는 과소수면, 이것은 이제 조기 사망하고 관련이 매우 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대표적인 수면 장애라고 할 수 있는 수면 무호흡증. 이것은 고혈압이라든가 뇌졸중, 또 심근경색, 그리고 암하고도 관련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면을 보게 되면 렘수면하고 넌렘수면으로 구분되는데요. 잠이 들었을 때 이 넌렘수면이 먼저 시작하는데요. 넌렘수면을 처음으로 해서 약 90분간을 주기로 해서 렘수면과 넌렘수면이 한 4번 내지 6번 교대하면서 하룻밤의 수면을 구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두 가지 수면이 상호 교대로 일어나면서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이제 피로하고 손상된 그런 세포들이 회복하고 또 복구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넌렘 수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넌렘 수면은 다시 뭐 3단계 또는 4단계까지 구분되는데요. 이 3단계, 4단계에서 델타파라고 하는 서파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서파인 델타파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의 수면을 서파 수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파 수면에서 우리 뇌하수체로부터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데요. 이 성장 호르몬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손상된 세포를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그러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 서파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하루 중에 낮 시간 동안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서파 수면이 더 잘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뇌하수체로부터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훨씬 더 순조롭게 잘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 중에 어느 일정 시간을 정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인체의 서커디언 리듬, 즉 일주기 리듬을 잘 정상화시켜서 이 수면 중에 자연적인 회복력을 높여준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뇌에는 세로토닌 생성 세포라고 하는 뉴런이 있습니다. 이 세포에서 세로토닌을 가장 왕성하게 이제 생성할 때를 보게 되면은 낮 시간 동안 햇볕을 받으면서 자연 속에서 운동할 때 세로토닌 생성 세포라는 이 세포에서 세로토닌을 많이 생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낮 시간 동안 세로토닌이 생성되었다가 이제 해가 지고 나서 한 약 1시간 후쯤 되면은 이 세로토닌이 어디로 보내지냐면 뇌 송과체라는 곳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송과체라는 곳에서는 이 받은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점차 경과됨에 따라서 이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밤 한 11시쯤 되면은 멜라토닌의 수준이 이제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정상적으로 잠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서파수면의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 능력의 약 60% 정도의 강도로 1시간 정도 이렇게 운동했을 때 가장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저항 운동은 그럼 어떤 운동이 좋을까?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항 운동, 이 근력 운동에 비해서는 심폐순환 기능에 자극을 주는 전신적인 운동이 더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최적의 운동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햇볕을 받으면서 자연 속에서 운동하는 것이고 또 중정도의 운동으로 우리 심폐순환계에 충분한 자극을 주는 그런 형태의 전신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060 분들에게 좋은 몸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첫째 이제 체구성이 건전해야 되겠죠. 체구성이 좋다고 하는 것은 몸에 지방은 적고 지방은 이제 적정량 수준, 무조건 적은 게 아니라 어느 수준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근육량이 골고루 잘 발달되는 형태의 그런 몸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몸이 훨씬 더 보기 좋은 외관성으로도 그런 몸을 갖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근육을 충분히 갖고 그것을 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즉 기능적인 몸을 갖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 근육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근신경 조절 능력이 좋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좋은 몸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붙여서 세 번째로는 우리 몸에 이제 코어 기능이 잘 발달돼야 된다. 이 코어 기능이 잘 발달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척추와 골반을 이어주는 바로 이 척추와 골반의 안정화를 잘 시켜줄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척추와 골반에 잘 안정화된 상태를 통해서 우리 몸은 기능적으로 더 잘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갖춘 상태가 좋은 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몸매가 좋으려면 체구성이 좋아야 되고 그런 체구성을 측정하는 보편적으로 잘 보급된 기구가 인바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사실 우리가 거울로 보는 우리 몸매 그걸 눈바디라고도 얘기를 하죠. 보기에 좋은 몸이 사실은 이제 건강상에도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의 그 체지방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근육량은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이 훨씬 더 외관상으로도 좋은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하고 근육을 스티로폴과 돌로 제가 비유를 보통 하는데요. 스티로폴은 밀도가 낮기 때문에 같은 1kg이라도 굉장히 부피가 크게 갖게 되죠. 스티로폴은. 반면에 돌멩이 같은 경우는 그 1kg은 부피가 아주 적죠. 사실 그것만큼의 차이는 아니지만 굳이 그 차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스티로폴과 돌로 이 지방과 근육을 갖다가 제가 비유를 했는데요. 내 몸 안에 지방이 많으면은 같은 몸무게라도 훨씬 더 뚱뚱해 보입니다.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반면에 지방은 적고 상대적으로 근육이 많으면 근육의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훨씬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몸이 슬림한 형태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몸매가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체구성을 건전한 형태로 잘 갖는 것이 좋은 그런 목표가 돼야 되고 운동도 가급적이면 그러한 몸매를 갖기 위한 형태의 운동을 하는 것이 더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지방이 많으면 이 지방에서 많이 분비되는 물질이 염증을 반응을 일으키는 아디포카인이라는 물질이 많이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반면에 근육이 많고 또 근육을 많이 움직일수록 여기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반대로 우리 몸에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여기에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 우리 이제 기초 대사량 자체가 떨어지게 되죠. 기초 대사량은 우리가 하루 중 아무 일도 안 했을 때, 즉 휴식 상태에 있을 때 소비하는 에너지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그 포션이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점차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을 하더라도 이제 지방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이 점점 대체로 몸통에 먼저 붙고 몸통에 점점 굵기가 굵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사지의 근육량은 점점 줄어들면서 그런 체형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최악의
체형은 ET와 비슷한 체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통 부위에 지방이 많이 붙어서 그 부위가 부풀어 보이고, 반면에 이제 근육이 점점 소실되다 보니까 팔다리의 근육은 가늘어지는 그런 형태의 체형이, 사실 외관상도 그렇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최악의 체형이 바로 그런 체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60의 분들이 좋은 몸매를 갖기 위해서는 식사 조절과 운동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먼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체지방을 적정 수준 이하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폐지구성 운동, 우리가 보통 유산소 형태의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형태의 운동을 통해서 총 에너지 소비량을 가급적 늘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운동이 필요하고요. 그런 운동은 내가 대체로 전신의 커다란 근육, 대근육을 다 움직여서 사용해서 행하는, 신체를 이동시키는 그런 형태의 운동이 먼저 좋은 몸매를 유지하는 데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단순히 체지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운동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근육량을 유지하고 증대시키기 위한 운동, 우리가 근력 운동 또는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키우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그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고 유연성을 높여주는 형태의 운동.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코어 근육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유연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함에 따라 인체에 여러 가지 정렬이 어긋나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통증의 문제,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병행해주면 훨씬 더 좋은 몸매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하기 전, 운동 중, 운동 후 다 마셔야 합니다. 일단 운동 전에 물을 마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땀을 분비하거나 호흡을 통해서 수분을 손실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뇌에 있는 갈증 중추라는 곳에서는 이제 혈액량이 어느 정도 손실돼서 물을 다시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낄 때 갈증을 우리가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갈증 중추가 자극되기 위해서는 혈액 중에 있는 수분 성분, 즉 혈장이라고 합니다. 혈액 중에 있는 수분 성분이 약 10% 정도 손실될 때 정도 돼야 우리 갈증 중추가 자극됩니다. 우리의 혈장량이 그 정도 손실하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거든요. 점성도가 높아지면 우리 혈관 안에 위치하고 있는 센서들이 이 혈액의 삼투질 농도가 높아졌다, 점성도가 높아졌다 하는 걸 감지해서 우리 갈증 중추에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갈증 중추가 자극을 받아서 내가 목이 마르다, 목이 탄다, 이렇게 해서 물을 마시고 싶다, 이런 수분 섭취 욕구가 일어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적 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내가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마신다 하면은 이미 나는 혈액의 어떤 손실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걸로 인한 생리적인 부담이나 또 체온 조절의 부담, 또 운동 수행을 하는데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물을 손실하기 전에 물을 보충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동할 때 가능하면 또 중간중간 마시고, 운동이 끝나고 나서도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혈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이런 것을 낮추는 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 분들의 경우에는 운동하는 경우가 이제 암이 발견돼서 수술 같은 것을 앞두고서 자기의 심폐 기능이나 근력을 어느 수준 이상 높이기 위해서 운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때는 자신의 이제 체력 수준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자신의 체력을 높여나가는 형태의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수술이나 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갖다가 받는 상황에서는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체력 수준도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받는 중에는 걷기와 같이 아주 낮은 강도, 여러 가지 스트레칭이나 유연성 운동, 이런 형태의 운동을 병행해서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치료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면서 다시 이제 운동을 해 나갈 때에는 좀 더
단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를 좀 높여나가서 적어도 6매트 이상의 운동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기르는 게 좋겠다. 매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1매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안정 상태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6매트라고 하면은 안정 상태보다 6배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강도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운동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자신의 심폐 능력을 갖다가 높여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 더하여 저항운동,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2010년대 중반 이후로 매우 대규모의 종단적이라면 장기간 10년이면 10년, 뭐 이렇게 오랫동안 암 환자들의 재활, 이 과정, 암 환자의 생활 패턴과 사망률, 재발률 이런 것을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 암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적어도 6매트 이상의 운동을 수행을 할 때 재발률을 현저히 낮추고 생존율을 더 높였다. 이러한 그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도 이러한 수술이나 항암 치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체력을 갖추어 나간다, 길러 나간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재활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 환자분께서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받는 와중에는 체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걷는 것 자체도 매우 이제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6매트의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걷기부터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정도의 체력을, 그 정도의 운동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운동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우리가 근육을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 근육에서는 최근에 여러 연구들을 보면 근육에서는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마이오카인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팍이라든가 온코스타틴 M과 같은 물질들은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 같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을 키우고 근육을 열심히 움직이는 형태의 운동을 통해서 이 암에 대항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암을 극복하는 길이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압축시켜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역시 먹는 습관, 그리고 운동 습관, 그리고 마음 습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먹는 습관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과식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야채류들을 잘 활용을 해서 섭취하는 게 좋고요. 그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피토케미칼, 그러니까 몸의 항산화 작용을 잘 기대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몸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미량 원소들을 잘 섭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채류를 잘 활용하되,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거기 덧붙이면은 거기에 더불어서 충분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거기에 덧붙인다면은 초가공식품이라고 그러죠. 너무 가공, 인스턴트 된 식품, 정제된 식품을 피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먹는 습관에 이미 잘 알려진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이라고 한다면 운동 습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자기의 전반적인 생활 리듬을 규칙적으로 만들고, 또 운동을 했을 때 우리의 순환계의 기능을 갖다가 운동을 통해서 좀 더 개선시키고 대사 기능을 높여주고 여러 가지 근육을 키움으로써 근육이 가지고 있는 유익한 작용을 본인이 잘 누리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세 번째로는 이제 마음가짐이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보다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마음은 결국은 우리의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신경계와 깊숙이 연결돼 있고, 또 이 신경계는 우리의 내분비계, 호르몬 시스템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은 또 우리의 면역 시스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상,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 전반적인
자율신경계, 신경계, 그 다음에 호르몬 시스템, 내분비 시스템, 그리고 면역 시스템에 매우 밀접하게 상호 연관을 갖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점을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 마음가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한 수면 습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질 좋은 잠을 자는 것,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잘 갖느냐, 마음가짐을 잘 갖느냐 이것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또 수면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마음 관리를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은퇴하고서 잠시 한동안 병원에서 암 환자분들을 상담하면서 또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 암 환자분들이 대부분 보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이제 운동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이제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신감을 잃으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경험함으로써 좀 더 자기 신체가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자신의 주관적인 그런 신체의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스스로 이런 완전한 치유를 위한 자신감을 이렇게 얻게 되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운동 면역, 특히 암 면역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아직은 거의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암 환자분들이 훨씬 더 잘 그 암으로부터 회복되고 완전한 치유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운동 면역에 대한 그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근육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일단 이제 이거 역시도 혈당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식후에 뭐 여러 가지 걷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식후 운동을 해주시라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운동을 할 때 이 식후에 높아진 혈당이 근세포로 운동하는 근육 세포 안으로 훨씬 더 잘 유입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근육은 간 이외에 인체에 유일하게 혈당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잘 발달될수록 더 많은 혈당을 받아들여서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근육이 혈당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근육이 움직일 때, 즉 근수축 활동을 할 때 근세포 안에 있는 AMPK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이 효소가 여러 차례의 생화학적 경로를 거쳐서 혈당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 문이 GLUT,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고 하는 당수송 단백체인데요. 이 단백체가 바로 혈당이 들어오는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열쇠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 인슐린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근수축 활동을 통해서 이 AMPK라고 하는 효소의 활성도를 높여줌으로써 문을 열어주는 그런 작용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또 하나의 그 혈당을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또 하나의 열쇠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식후에 반드시 운동을 실천하시라. 그 운동은 걷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 근력 운동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보다 장기적으로는 근육을 키우는, 근육을 기르는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뇨 환자가 운동할 때는 특히 주의할 것이 운동 전에 혈당을 좀 체크해서 혈당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 예를 들어서 250mg/dL, 그러니까 250이 혈당 수준이 넘을 경우에는 운동을 연기하거나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그런 상태가 돼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케톤 산혈증이라고 하는 혈액이 지나치게 산성화돼서 혼수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위험성이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저혈당에 초래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고 운동을 막 하게 되면은 인슐린 효과와 더불어서
근육 운동에 따른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혈당이 근육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혈당이 빨리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빨리 떨어지면 우리 뇌세포는 거의 혈당을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혈당 쇼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 상태가 될 때까지 운동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인슐린 주사 같은 것을 맞을 때 그 운동하는 부위에 주사를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운동하지 않는 부위, 특히 뭐 배 부위나 이런 부위를 이용해서 주사를 맞히는 게 운동하기 전에는 필요하다. 또 저혈당 혹시라도 그런 쇼크를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빨리 혈당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탕류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준비하고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운동할 때 너무 식전에 운동하거나 또는 밤 늦게 운동하시는 건 피하시고 가급적 식후에 운동, 특히 아침 식후 정도의 시간이 좋은 운동 시간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발의 위생에 특히 조심해라.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께서는 말초신경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동안에 뭐 물집이 잡히던가 뭐 이렇게 되면은 발의 상처나 물집이 잘 이제 회복되지 않고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감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 위생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서 운동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당뇨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상태에서는 심장을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감각신경이 마비된 상태, 신경 어떤 손상이 있다면은 뭐 여러 가지 협심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각 증상을 잘 못 느끼고 운동을 무리하게 하다가 여러 가지 심근경색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장 마비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침묵의 허혈이다, 허혈 상태인데 이게 잘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다 해서 침묵의 허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분들은 자신의 심장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운동 처방을 미리 받아보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육이 이제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게 해주고 당뇨병의 진행도 막아준다 이런 건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 그 밖에도 근육의 역할은 매우 놀라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근육으로부터는 매우 생리적으로 유익한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나 사이토카인 같은 물질이 많이 분비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IGF-1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이나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또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 중에는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이 많이 분비되는데요. 사이토카인은 주로 이제 면역세포 사이에 또 면역세포와 다른 조직세포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을 지칭합니다. 이런 물질들이 많이 분비되다 보니까 근육을 과거와는 다르게 내분비 기관이다, 뭐 호르몬 분비 기관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육에서 분비되는 생리적으로 유익한 작용을 하는 활성을 갖는 물질을 총칭해서 마이오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물질 중에는 특히 이 항염증 작용, 염증을 제어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루킨 10이라던가 아이리신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아이리신 같은 물질은 근육으로부터 이제 분비되어서 우리의 일반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을 백색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활성화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면 이 갈색 지방에서는 열 생산 반응을 증가시키고 대사 활동을 높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 이 갈색 지방에서는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하면서 인체에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리신은 BDNF, 즉 뇌유래 영양인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물질의 생성을 자극해서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죠. 해마라고 하는 부위인데 이 해마라는 부위에서 신경세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신경세포를 새롭게 생성시키는 그런 작용을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근육에서 스파기나 온코스타틴 M과 같은 물질이 발견되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유방암이나 전립선암과 같은 그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역할들이 많이 새롭게 규명되다 보니까 이제 근육은 내분비 기관이자 이제 면역 기관이다. 이렇게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근육이 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점을 말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은 약이다. Exercise is medicine 이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2007년도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미국 스포츠 의학회 컨퍼런스, 제가 거기에 참석한 바가 있는데요. 미국 스포츠 의학회랑 미국 의학협회랑 함께 이 운동을 재창해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매년 Exercise is medicine, 그러니까 EIM 세션에서 운동이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회복과 치유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전 세계 각국의 연구들이 이 세션을 통해서 발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 의학회의 한 세션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이나 수술, 또 부상으로부터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많은 의학적인 관찰이나 또 실험을 통해서 사람은 움직여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 명확히 증명되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IM, 그러니까 Exercise is Medicine, 운동은 약이다. 이 운동의 주창자 중에 한 사람이 미국 국가노화연구소의 로버트 버틀러 박사인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만일 운동을 하나의 알약 안에 넣을 수 있다면 이 약은 가장 광범위하게 처방이 되고 가장 유익한 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생활 가운데 운동을 실천하셔서 더욱 풍요롭고 건강한 그런 생활을 누리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